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행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아주 어지러운 선거제 개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립형이니 연동형이니 주연동형이니 뭐 권역별이니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한번 우리하고 얘기를 해보죠. 네. 병립형과 연동형을 좀 나눠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뭐 최대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두 가지 종류로 뽑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뽑는 사람 253명이 있고요. 또 비례대표로 뽑는 사람이 47명. 네, 이렇게 이제 총 300석이 되어 있는데 병립형은 말 그대로 따로따로 뽑자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구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당 투표에서는 정당 투표대로. 네, 이렇게 따로따로 뽑자는 게 병립이다.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 나란히 선다. 네, 두 개가 독립적이라는 거죠. 연동은 두 개를 연동시킨다는 건데 그럼 뭘 연동시키냐? 정당 투표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만큼 전체 의석수를 실제로 그렇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지역구에서 먼저 뽑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그런데 가능한 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만큼 비율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 정당이 30%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다면 네. 전체 의원 정수 300명의 30%에 해당하는 의석만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9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역구에서 만약에 80명의 당선자를 냈다면 비례에서는 10명만 가져가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연동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하자고 연동형을 우리가 병립형을 굉장히 오래 해왔다가 연동형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선거구의 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해서 선거구가 작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명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명 뽑으면 책임성이 되게 높아지죠. 누가 우리 지역의 책임자인지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1등하고 2등 정당만 유리하죠. 그렇죠. 1등, 2등 후보만 유리해서 3등 이하는 당선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두 개의 정당이 하나는 60, 하나는 40 이렇게 %의 표를 얻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은 6대 4 정도인데 개별 지역구에서 6대 4로 다 이기면 결국은 100대 0이 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제도 아니냐.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제도냐 이게. 사표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사표가 많아지고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민주적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동형을 하게 되면 40%를 지지한 국민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국회 의석에서 40%로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병립에서 연동형으로 바꿨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개별 지역구에서는 당선은 어렵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그 당을 지지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당에 지지한 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큰 1, 2등 하는 정당들에 비해서 3등 이하의 정당들도 상당히 지지한 만큼의 의석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속편한 거는 그냥 뭐 지역구 내지 말고 그냥 정당 투표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득표율 나오면 그 득표율에 맞춰서 그냥 의원수 그냥 쫙 배분해 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국가의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역구에서 대표 안 뽑고?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인구가 저는 그냥 농반으로 지금 한 얘기지. 실제로 유럽에서 그래요? 인구가 300만 명, 500만 명 이렇게 되는 나라들에서는 그냥 전국 비례입니다. 네. 지역구가 없어요? 네, 개방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부를 이제 양쪽 당에서 하면 그 안에서 본인들이 그냥 체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투표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비례대표가 아예 없는 나라 영국 있습니다. 영국. 네. 영국은 하원이 아예 비례가 없고요. 근데 대신에 상원이 그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근데 하원은 전체가 다 지역구입니다. 네. 영국은. 네. 근데 이 연동형이라는 게 사실은 원조가 독일 아니에요? 설명드리기 이제 복잡한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 연동을 하는 방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독일은 연방제 국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 연방 의회가 음. 이제 그 전체 득표율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영국은 또 독일은 주의회의 권한이 또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동형 제도 중에서 독일에 가까운 제도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병립형처럼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비례제를 운영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연동형을 기본으로 하고 보면 되는 건가요? 큰 네,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유럽 국가들이 많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정치 체제가 이제 의회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많이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선거구도 좀 크고, 오히려 네. 우리보다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대체로 의견을 내기로는 가장 다수 의견은 지역구와 비례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1대1 정도? 1대1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 정치학자들 조사해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조금 적은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줄이자고 주장도 나오는. 그건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의 규모로 봤을 때 보면 대체로 우리 정치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은 200 정도로 균형을 맞추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역구 200명, 비례 네. 200명. 네, 네. 근데 그런 또 의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비례대표 뽑아놓으면 전문성 발휘는 안 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목소리. 네, 그건 다 정당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죠. 네, 보통 비례대표를 이제 그 선거 때마다 잠깐 이렇게 얼굴 마담처럼 영입해가지고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비례대표에 배치했다가 그냥 또 다음 선거 되면 물갈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정당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마치 선거용으로 이렇게 일회용으로 소비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예. 사실 비례대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숫자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건데요. 외교통상이라든지 예. 뭐 산업이라든지 예. 이런 전문 분야들에 있어서 비례대표를 2번, 3번 하시는 전문가들이 나와야 된다. 비례를 2번, 3번 한다. 네, 우리나라는 네. 한 번밖에 못하는 관행이 있잖아요. 이상한 관행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지역구에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 전체적인 이슈와 관련된 그런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법사위라든지 외교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그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분들이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고 하는 부분들이 원래 비례대표제가 잘 운영되려면 그렇게 운영하라고 하는 제도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비례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어디 지역구 나가라 그 명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례 더 하고 싶으면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정당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결국은 잘못 해놓고 네. 결국은 비례대표 나쁘다고 자기들이 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그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결국은 위성정당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에서 연동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위성정당이 나타납니까? 위성정당이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한 10여 개국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연동형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형을 할 때 위성정당이 나타난 나라들이 한 10여 개국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정치 후진국? 네, 정치 후진국들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치 문화가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초 개념 정리가 됐으니까 현실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로 가서 위성정당이 나온 거잖아요.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위성정당 나온 것은 그 선거법 관련해서 일단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이제 정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죠. 네. 네, 네. 합의를 안 해줬어요. 네, 그렇죠. 네, 연동형으로 우린 가기 싫다. 그다음에 지금 그때 이제 야사당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 법을 패스트트랙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연동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이 자기들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미리 공언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 야당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위성정당 만들어서 우리는 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야사당이 국회 안의 논의에 너무
몰입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데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국민적인 동의가 그래 연동형 제도가 좋은 제도구나라고 해가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손해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위성정당 만드는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한 3% 4%만 영향을 줬으면 네. 수도권 선거가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그때 미래통합당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럼 민주당이 우리는 이 제도를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차라리 선거 쟁점화했으면 그러면 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사실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의원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이 더 우선인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내 지역구 득표에, 당선에. 지역구 당선에. 야, 왜 저쪽은 안 만드는데 너희가 만드느냐. 예. 이렇게 이제 할까봐 사실 그때도 당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으니까 예. 민주당이 그럼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일단 선거법 만드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제재가 좀 별로 없었고 거기다 더해서 제도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이제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또 민주당까지 이제 합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선거가 좀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그럼 우리 이 교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쭉 종합을 해보면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고 위성정당은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아마 정치학자들 조사해보면 90% 이상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요? 왜요? 전에 정개특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병립형을 주장하는 쪽에 저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물어봤죠. 정개특위에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정치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정치학자가 있으면 찾아서 좀 데려와 주시면 저희가 좋겠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병립보다는 연동형이 좋은 제도고 연동형으로 네. 가야 그나마 어떤 그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정치 다원성이 구현된다 이런 명분인가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과 정치 다원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지지가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 받은 만큼 의석을 나눠받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 정당이 정당 지지를 별로 못 받았어요. 네. 예를 들면 두 개 정당이 실제로 95%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 두 정당이 95%를 의석 점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당들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특정한 제도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경향성을 보면 소수 정당들에게도 좀 더 기회가 열리는 측면이 있다더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 고개를 들고 있는 논리가 현실론이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내에서 조금 논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하면 민주당이 진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이 현실론이 있고 명분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레임을 이제 당 대표가 제시를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연동형을 지지하시는 당내 이제 그 분들이 적지 않은데, 예. 네 그리고 뭐 30명에서 70명 뭐 이렇게 상당수가 상당히 숫자가 좀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지자는 얘기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 속에 되면은 우리는 명분을 지키고 지자 이건데 그분들이 이제 반발을 한 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당이 지자 선거전을 앞두고 이렇게 하자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진다.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을 하고 위성정당을 안 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어허. 그러면 지역구에라서라도 민주당을 반드시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투표장에 나오시는 유권자들이 많고 그분들이 일당 투표장에 나오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을 찍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론 명분론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당대표가 제시하신 것 같은데 그 당 안에 있는 그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우리도 조금 아까- 현실론이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전해주신 그런 논리가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뭐 여론조사를 기초로 하면 예를 들어서 35% 안팎의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말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니까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 처리해서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찍겠다 이렇게 나오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40% 비례대표 득표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어버리면 한 석도 안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40%는 다 사표가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비율적으로 그 부분이 0이 돼 버리니까 비율적으로 확대가 돼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 이제 이런 계산이 있는데 네. 계산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럼 민주당에 던지는 비례대표 표가 정당 투표가 한 40% 정도가 다 무효표가 될 텐데 그럼 그거를 뻔히 알고도 이 선거가 그렇게 진행되겠느냐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걸 유권자들이 그럼 그 사표가 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투표를 던지고 예. 그다음에 그 야권에서 다른 위성 정당이 전혀 안 만들어질 것이다. 사실 그 두 가지를 가정해야 이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예. 얘기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가 한번 가상 그림을 그려올 테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민주당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그냥 가요. 네. 근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어. 근데 국민의힘은 만들어. 네. 여기에 그러니까 뭐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어떤 소수 정당들이 이제 그 선거에 임해. 그러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찍지를 않는다라면 이쪽을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지 않도록 이쪽으로 가서 국민의힘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혹시 이런 계산법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을 하면서 연동형을 하자라고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의 계산은 이제 전에 이제 제가 그 새로 고침위원회 그 보고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른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잘해봐야 1명 정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지역구에 나와서 민주당을 찍을 지지자들이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나 보수계열 정당의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지. 그렇겠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야권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그 비례 정당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 정당들이 뭐 여러 개가 돼서 따로따로 이렇게 투표를 받게 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연합을 해가지고 투표를 받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연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3%를 넘어야 일단 의석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너무 작게 쪼개지면은 잘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비례 같은 경우에 야권의 뭐 연합 정당과 이런 득표율은 뭐 사실은 비슷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정리하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위성정당은 민주당 위성정당 대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이제 의석을 비례를 나눠 갖는 그림이냐 네. 아니면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그러니까 소수 그러니까 그 비례 정당 간의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냐 네. 요 게임인데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갈 표는 있으니까 그건 네. 상수니까 네. 더 많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계산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지금 계산에서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대 국민의힘 더하기 국민의당 위성정당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 좀 계산이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민주당 대 국민의힘 하고
그다음에 야권의 뭐 비례정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렇게 이제 붙여서 계산을 하든지 따로 계산을 하든지 어쨌든 두 개가 좀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수를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인데 그건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계산법이다. 근데 그럼 여기서 제가 2차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자 그러면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석을 가졌던 그 정당 중에 하나가 시대전환이었는데 네, 네. 그 조정훈 의원은 지금 어디가 있냐? 국민의힘에 가 있다. 네. 1번. 그다음에 정의당에 대한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평가가 과거하고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입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 지금 어떤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소수 비례정당으로 가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견제할 거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낙관적 전망 아니냐라는 가설도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뒷부분을 말씀하시면 너무 낙관적이어서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더불어시민당. 예. 그랬더니 조정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죠. 가더라.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그건 위성정당의 결과물이죠. 위성정당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좀 무리하게 당시에 만들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급조했다. 급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그 정당의 어떤 실질적으로 그 정당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의된 것도 아니고 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야권에서 뭐 제가 보기엔 하나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야,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진보 지금 사당 통합도 거기도 좀 시끌시끌하고. 정의당만 하더라도 지금 뭐 완전히 4분 5일 되고 있는 상황.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뭐 그 시민사회단체나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추진하는 정당도 저는 뭐 단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뭐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정당이 현실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수 비례정당이. 네, 소수 비례정당이 그럼 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지지하는 유권자가 저는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택지가 있다. 네, 근데 대신에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내가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이 많은 의석을 득표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일단 그 중에서 일단 찍기는 찍어야 되겠지라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이른바 사촌정당을 짚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소수 비례정당도 소수 비례정당인 게 그래서 정의당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조추송 신당이 만들어진다. 조추송. 조추송. 예. 그러면 그 조추송 신당이야말로 사촌정당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네.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그 민주당 그 뭐 비례 투표는 거 거의 뭐 진배 없이 지지층에 간주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추송 이렇게 묶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 네. 제가 볼 때 이 세 명이 행동 통일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저는 일단은 그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많이 있겠죠. 있을 텐데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그 정당들이 얼마나 의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송영길 뭐 신당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정당이 과연 3% 넘게 득표할 수 있겠느냐.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의해서도 별로 선택이 안 될 거다. 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국 신당은요? 조국 신당 조금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조국 신당과 만약에 야권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연합하겠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마 실제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정당들은 한 3-4개 정도, 많아야 3-4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유권자들도 그 과정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선거제 논의를 하다 보면 너무나 어떤 당연하게 빼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국민의힘은 연동형으로 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워낙 공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그럴까를 사실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교수님이 한번 좀 진단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저로서도 약간 이제 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은 의견이 단일해요. 병립형하자. 맞아요. 네, 병립형으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그 연동형이 싫은 거죠. 보통 대체로 보면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거를 민주당은 싫어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거는 국회 안에서의 게임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임의 룰이니까 그러면 둘 사이의 의견이 합의된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사실 지난번 선거법 때는 이제 그래서 아예 충돌이 나서 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작년부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힘이 이렇게 단일한 입장인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보수는 별로 분열한 적이 없어요. 네, 보수는 실질적으로 보수의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이거를 한 당으로 이렇게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립형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내년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상태가 되니까 네. 어떻게든 이기는 게 최고인 그러니까 거죠. 논리가 좀 이상한 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립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병립형을 주장하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좀 말이 잘 안 맞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수 말고 중도라든지 중도 개혁 그다음에 진보 그다음에 진보에서도 좀 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동형을 하게 되면 그런 정당들의 득표들이 다양하게 이제 말 그대로 사표가 될 것들도 살아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나 중도의 스펙트럼이나 어떤 그쪽의 부피가 커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1대1로 붙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정치 학계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선거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니들만의 리그 아니냐. 그냥 알아서 해. 이거 같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선거제도 자체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개념부터가 어렵죠. 제가 수업을 해봐도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봐도 네. 다 이해하는 학생 많지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데 오늘 권역배로 또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다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첫 번째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보면 게임의 룰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을 정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복지제도나 교육제도나 뭐 세금제도처럼 당장 세금을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이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관심도가 적은 것도 당연하죠. 사실 그런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일반 여론조사로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봐요. 근데 이제 올해 그래서 이제 수기 토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해봤더니 국민들이 비례대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신 분들이 원래 여론조사하면 20%대 나오거든요. 그럼 또 올라갔죠. 수기 토론했더니 70%가 비례대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선거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로 이제 당장 이렇게 그 결과를 얻기가 어렵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보면 선거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미지는 갖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은 어쨌든 병립형이라고 하는 과거형 제도로 돌아가자고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보수의 정체성에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 정당만일 거 아니야. 네. 예를 들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 지난 대선 전후 또 지난 작년 전당대회 이런 때 한 3번 정도 정치 개혁을 하겠고 그 방향이 연동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 약속을 번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는데요.
어차피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되는지. 근데 그렇게 서두르는 기미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관우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